엄마, 저 아줌마 아저씨는 누구예요? 왜 울어요? 아이의 순진한 목소리가 적막한 묘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국그룹 최 회장 부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3년 전 사고로 잃은 외아들의 기일. 바로 그 아들의 묘비 앞에서 죽은 아들과 모든 것이 똑같은 세 명의 아이를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군데? 우리 민준이를. 부들부들 떨리는 서연이의 손끝이 낯선 여자를 향했습니다. 잠시 후 여자의 입에서 터져나온 대답은 부부의 남은 삶을 통째로 무너뜨릴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해 주시면 채널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을 햇살이 서울 외곽의 고급 묘지공원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조용히 주차장에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최동욱이 정장 재킷을 여미며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국화꽃다발을 꼭 쥔 채 천천히 내렸습니다. 창백한 얼굴에는 3년 전 그날의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응, 괜찮아. 가자.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끝이 떨렸습니다. 매년 이날만 되면 며칠 전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 민준이 세상을 떠난 날이었으니까요. 최동욱이 아내의 어깨를 다정히 감싸며 걸었습니다. 동국그룹 회장이라는 거대한 이름도 수십조의 재산도 이 순간만큼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묘지관리사무소를 지나 언덕길을 오르며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와 서연이의 검은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최동욱은 아내의 등을 살짝 받쳐주며 천천히 발걸음을 맞췄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왔다. 서연이가 민준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으며 속삭였습니다. 묘비에는 사랑하는 아들 최민준이라는 글씨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최동욱도 옆에 앉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민준아, 아빠도 왔다. 네가 좋아했던 국화 가져왔어. 예쁘지? 서연이가 꽃다발을 묘비 앞에 정성스럽게 놓았습니다. 노란 국화꽃이 가을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자주 못 왔네. 미안하다. 최동욱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그는 묘비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요즘 잠을 못 자. 내 생각이 자꾸 나서. 서연이의 말은 점점 작아지더니 마지막엔 흐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묘지의 정막을 깨는 맑은 웃음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꽃이 예뻐요. 준호야, 조용히 해야지. 여긴 조용히 하는 곳이야. 부드럽지만 단호한 여자 목소리가 뒤따라왔습니다. 최동욱과 서연이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커졌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여자가 3명의 아이들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아이들은 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세 아이는 똑같이 생긴 일란성 삼둥이였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여보, 저 얼굴 좀 봐. 서연이가 입술을 떨며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들, 민준이 어렸을 때랑 똑같잖아. 최동욱의 목소리도 굳었습니다. 세 아이의 얼굴엔 민준의 어린 시절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똑같은 눈매, 똑같은 코, 그리고 그 미소까지. 마치 민준이 다시 3명으로 나뉘어 돌아온 듯 했습니다. 서연이는 숨을 삼키며 그대로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여보, 저 아이들이. 최동욱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40년 넘게 경영 일선에서 온갖 충격적인 일들을 겪어왔지만 지금만큼 머리가 하얘진 적은 없었습니다. 정소라와 아이들이 민준의 무덤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정소라가 아이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한 뒤 작은 꽃다발을 어느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아빠, 준수와 준민이와 준호가 왔어요. 오늘도 아빠 보러 왔어요. 정소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덤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더니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서연이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정소라와 아이들이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연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지만 최동욱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혹시 저 아이들의 아버지가 서연이가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무덤을 가리켰습니다. 정소라의 얼굴이 순간 새하얘졌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정소라가 최동욱과 서연이를 번갈아 보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세 아이들은 엄마 뒤에 숨어서 낯선 어른들을 바라봤습니다. 저희가 민준이의 부모입니다. 서연이의 목소리는 눈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부모님이시라고요? 정소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네, 최민준.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최동욱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소라는 더욱 한 걸음 뒤로 물러서더니 아이들을 자신의 뒤로 더 숨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가봐야겠습니다. 정소라가 돌아서려는 순간 서연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기다려주세요. 저 아이들이 정말 민준이의 아들들인가요? 정소라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네, 맞습니다. 준수, 준민, 준호. 모두 민준이의 아들들입니다. 순간 서연이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최동욱이 급히 부축했지만 서연이의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자들, 우리 손자들이. 엄마, 할머니가 왜 울어요? 막내 준호가 순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소라는 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야, 준호야. 우리는 집에 가야 해. 잠깐만요, 제발요. 최동욱이 정소라를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커피라도 한잔하면서요. 제발. 우리에게는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민준이입니다. 정소라는 최동욱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갈등했습니다. 세 아이들도 어른들의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한테는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말 하지 마세요. 아직 아이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정소라의 조건부 승낙이었습니다. 30분 후 묘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어색한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세 아이들은 구석 테이블에서 그림책을 보고 있었고 네 어른은 따로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고 바깥에서는 가을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서연이가 커피컵을 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민준이와는 언제부터 알고 지내셨나요?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났어요. 민준이가 제가 다니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정소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민준을 떠올리는 눈빛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6년 동안 사귀었어요. 민준이는 부모님께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지만 저는 반대했어요. 왜요? 최동욱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민준이 아버지가 동국그룹 회장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 같은 평범한 집딸이 감당할 수 있는 가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최동욱과 서연이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임신은?
민준이가 군대 전역하고 복학했을 때였어요. 민준이는 너무 기뻐했지만 저는 무서웠어요. 그래서 혼자 낳아서 키우겠다고 했어요. 민준이가 알고 있었나요?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매달 양육비도 보내주고 아이들 생일 때마다 선물도 보내줬어요. 가끔씩 몰래 만나서 아이들과 시간도 보냈고요.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는 전혀 몰랐어요. 민준이가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결혼 승낙을 받으면 그때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정소라도 목이 메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그날의 기억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동욱이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어요. 정소라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발이요. 저희도 아이들을 만날 기회를 주세요. 우리에게는 민준이를 닮은 저 아이들이 전부예요. 정소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새 아이들이 웃으며 그림책을 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긴다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요? 시간이 필요해요. 갑자기 나타나서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하면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얼마든지 기다리겠습니다. 최동욱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준호가 뛰어와서 정소라의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아줌마는 누구예요? 준호의 순진한 질문에 네 어른 모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소라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의 친구들이야. 하지만 서연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가 자신의 손자라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한강공원의 작은 카페 앞에 정소라가 새 아이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최동욱과 서연이는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과 과자들이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소라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새 아이들은 엄마 뒤에 숨어서 낯선 어른들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어서 와요. 준수, 준민, 준호. 서연이가 반가운 목소리로 아이들을 불렀지만 아이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준수가 엄마 옷자락을 꽉 잡고 있었고 준민은 아예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이 낯을 많이 가려서요. 정소라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최동욱이 의자에서 일어나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앉았습니다. 안녕, 나는 최동욱 아저씨야. 너희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 큰형 준수가 엄마를 쳐다본 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지만 둘째 준미는 고개를 돌려버렸고 막내 준호는 엄마 치마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준민아, 인사해야지. 정소라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준미는 더욱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이가 다가가려 하자 준미는 엄마 뒤로 더 숨어버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죠. 최동욱이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실망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나 놀이가 있나요? 서연이가 테이블 위에 과자들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준수는 축구를 좋아하고 준민이는 그림 그리기, 준호는 자동차 장난감을 좋아해요. 정소라가 대답하자 서연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민준이도 어릴 때 축구를 참 좋아했는데. 서연이의 말에 준수가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 아빠가 축구 선수였어요? 준수의 질문에 최동욱과 서연이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아직 아이들에게 자신들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기로 했었거든요. 응, 민준 아빠는 축구도 잘하고
공부도 잘했단다.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소라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이들, 우리 가야 할 시간이야. 정소라가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벌써요? 조금 더 있으면 안 될까요? 최동욱이 아쉬워하며 손을 내밀었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정소라가 단호하게 말하며 아이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준호가 테이블 위에 자동차 장난감을 쳐다봤지만 엄마가 부르자 아쉬운 듯 따라갔습니다. 떠나는 정소라와 아이들을 바라보며 최동욱과 서연이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서연이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왜 저렇게 경계하는 걸까? 이해해야 해. 갑자기 나타난 우리가 부담스러울 거야. 최동욱이 말했지만 그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소라는 아이들이 잠든 후 혼자 거실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12평 원룸에서 새 아이와 함께 사는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 8만 원을 벌어 근근히 생활비를 만들어야 했고 아이들 셋을 혼자 키우는 것은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라면과 우유, 달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아이들 밥을 차려줘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최동욱 부부를 만나면서 새로운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재벌 가문의 권력 앞에서 자신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들이 정말로 아이들을 빼앗으려 한다면. 엄마, 문득 준민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소라는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준민이가 작은 발로 총총 다가와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준민아, 왜 안 자니? 밤 늦었는데. 엄마가 울고 있는 것 같아서요. 준민이가 정소라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안 울었어.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어. 정소라가 준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늘 만난 아저씨, 아줌마 때문이에요? 준민이의 예리한 질문에 정소라는 당황했습니다. 5살이지만 준민은 유독 눈치가 빨랐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아줌마가 우리를 보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민준 아빠 얘기를 했어요. 준민이가 엄마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데려갈까요? 정소라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가 벌써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니. 준민아, 너희들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잖니. 그 아줌마는 아빠를 그리워하는 사람이야. 그럼 우리가 아빠를 닮아서 슬픈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정소라는 애매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상황도 복잡했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안 버리죠? 준민이의 질문에 정소라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당연하지. 엄마가 어떻게 너희를 버려. 절대 그런 일 없어. 정소라가 준민이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정소라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낸 후 카페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주문을 해도 멍하니 있다가 다시 물어보곤 했습니다. 최동욱 부부가 다시 연락을 올까봐 불안했고 동시에 연락이 오지 않으면 섭섭할 것 같기도 했습니다.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정소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서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소라 씨,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있으실 때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정소라의 목소리가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어제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서 사과드리고 싶어요. 서연이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소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카페가 끝나는 시간이 6시예요. 그 이후에 가능해요. 고마워요.
어린이집 앞에서 만날까요? 서연이의 제안에 정소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이집을 어떻게 아세요? 죄송해요. 혹시 몰라서 알아봤어요. 기분 나쁘시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정소라는 불편했지만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6시 30분 어린이집 앞에서 서연이를 만난 정소라는 예상과 달리 서연이가 혼자 온 것을 보고 약간 안도했습니다. 서연이는 평상복을 입고 있었고 어제보다 훨씬 수수한 모습이었습니다. 동욱 씨는 어디 계세요? 회사에 있어요. 제가 혼자 와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서연이는 정소라보다 훨씬 긴장해 보였습니다. 손에 든 작은 가방끈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정소라가 거리를 두고 서며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아이들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에요. 단지 손자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을 뿐이에요. 서연이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이를 잃고 나서 우리 부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집에는 웃음소리가 사라졌고 우리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 되었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동안 우리는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보니까 민준이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았어요. 정소라는 서연이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겼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아이들이 혼란스러워 할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천천히 친해지면 안 될까요? 아이들이 편안하게 느낄 때까지요. 서연이의 제안은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소라에게는 여전히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만약 나중에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하시면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약속드릴게요. 서연이가 정소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소라는 움찔했지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정소라는 그제서야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런 도움은 받을 수 없어요. 소라 씨, 자존심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하면 안 되잖아요. 어제 준호가 자동차 장난감을 그렇게 갖고 싶어 했는데 서연이의 말에 정소라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생활은 빠듯했고 아이들에게 장난감 하나 사주기도 어려웠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아이들과 상의해보고 결정할게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서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정소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정소라는 아이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어제 만난 아저씨, 아줌마는 어땠어? 아줌마는 좀 무서웠어요. 준호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자꾸 울면서 우리를 봤어요. 그런데 슬픈 울음이 아니라 기쁜 울음 같았어요. 준수가 덧붙였습니다. 아저씨는 괜찮았는데 목소리가 좀 무서웠어요. 준민이도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정소라는 아이들의 반응을 보며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아이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들에게도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정소라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준과의 추억,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최동욱 부부와의 관계에 대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맴돌았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정소라와 아이들은 최동욱 부부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만나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식사를 함께 하면서 아이들도 점차 경계를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준수는 최동욱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준호는 서연이가 사주는 과자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준민이만은 여전히 조심스러워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최동욱과 서연이에게는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법무팀으로부터 민준이 정소라에게 남긴 20억 원의 유언장 존재를 보고받은 것입니다. 회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김정수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놓으며 물었습니다. 일단 기다려보자. 아이들과의 관계가 안정될 때까지는, 최동욱이 고민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정소라 씨의 몫입니다. 더 늦기 전에 처리하는 게 돈 때문에 관계가 복잡해질 수도 있어. 조금 더 지켜보자. 서연이도 남편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한강공원에서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정소라가 아이들과 함께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최동욱과 서연이 옆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류 뭉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소라 씨, 이쪽은 우리 회사 법무팀 이사 김정수 변호사입니다. 최동욱이 어색하게 소개했습니다. 정소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변호사를 왜 데려오신 거죠? 정소라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좋은 제안을 드리려고 해서요. 서연이가 급히 해명했지만 정소라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는 누구예요? 준민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소라 씨, 아이들이 있으니까 따로 이야기할까요? 김정수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여기서 하세요. 숨길 이야기는 없어요. 정소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새 아이들은 어른들의 딱딱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엄마 곁에 바짝 붙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수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정식으로 아이들의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고 매월 양육비를 지원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싶습니다. 정소라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아이들을 최 씨 성으로 호적에 올리고 매월 3천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비와 의료비는 별도로 모두 지원하고요. 잠깐만요. 정소라가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이 놀라서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지금 제게 계약을 하자는 건가요? 아이들을 상품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닙니다. 김정수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준 씨가 생전에 작성한 공증 유언장입니다. 유언장이요? 정소라뿐만 아니라 최동욱과 서연이도 놀랐습니다. 네. 민준 씨는 사망하기 6개월 전에 공증인 앞에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김정수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내용인즉 정소라 씨와 세 아들들에게 자신의 개인 재산을 모두 물려준다는 것입니다. 순간 모든 사람이 말을 잃었습니다. 민준이가 유언장을? 서연이가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민준 씨의 개인 계좌에는 현재 약 20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20억이요? 정소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대학 시절부터 주식 투자로 모은 돈과 회사에서 받은 성과급 등을 합친 금액입니다. 김정수 변호사의 설명에 모든 사람이 당황했습니다. 그럼 이 돈은 원래 저희 것이었다는 말인가요? 정소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김정수 변호사가 최동욱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최동욱 회장님께서 이 사실을 한 달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폭탄 발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최동욱에게 쏠렸습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요? 정소라가 다가가며 최동욱을 몰아붙였습니다. 소라 씨, 제가 설명이요?
3년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정소라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며 하루하루 연명했는데 알고 보니 민준이가 남긴 돈이 20억이나 있었다고요? 엄마, 왜 소리쳐요? 준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수와 준민이도 무서워하며 엄마 뒤에 숨었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화를 낸 게 아니야. 정소라가 준호를 안아주며 달랬지만 아이들은 이미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소라 씨, 제발 진정하세요. 아이들이 무서워하잖아요. 서연이가 말했지만 정소라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진정하라고요? 3년 동안 속았는데 진정하라고요? 속인 게 아니에요. 최동욱이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럼 뭐예요? 아이들이 굶어가며 사는데 20억이 있다는 걸 숨긴 게 속인 게 아니라고요? 저희도 며칠 전에 알았어요. 서연이가 해명했습니다. 며칠 전에 알았다고요? 그럼 왜 그때 바로 말하지 않았어요? 변호사와 상의해야 했으니까요. 최동욱의 변명에 정소라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변호사와 상의요? 제 돈을 주는 것도 변호사와 상의해야 하는 일인가요? 소라 씨,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좋은 뜻으로. 좋은 뜻이요? 정소라가 비웃었습니다. 아이들 데려가려고 돈부터 숨기고 저를 가난하게 만들어서 굴복시키려는 수작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서연이가 울면서 부정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왜 처음 만났을 때 이 얘기를 안 하셨어요? 정소라의 추궁에 최동욱과 서연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유 원장의 존재를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소라에게 돈을 주면 아이들과 멀어질까봐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 집에 가요. 무서워요. 준민이가 정소라의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래, 우리 집에 가자. 정소라는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소라 씨, 제발 기다려요. 최동욱이 정소라의 팔을 잡았습니다. 놓으세요. 제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더 이상 들을 말 없어요.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예요. 정소라가 최동욱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해요. 서연이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사랑이요? 돈으로 사려는 게 사랑인가요? 그때 준호가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모든 사람이 놀라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정소라가 깜짝 놀라 준호를 보았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울어요. 할아버지도 슬퍼해요. 준호의 순진한 말에 모든 사람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준호야, 이리 와. 정소라가 준호를 부르려 했지만 준호는 서연이에게 뛰어갔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준호가 서연이의 치마를 잡고 올려다 봤습니다. 서연이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준호를 안아 올렸습니다. 할머니는 준호가 미워할까봐 무서워서 우는 거야. 저는 할머니 안 미워해요. 할아버지도 안 미워해요. 준호의 천진난만한 대답에 최동욱도 울컥했습니다. 준호야, 엄마한테 가자. 정소라가 다가왔지만 준호는 서연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 할머니랑 할아버지 왜 못 만나요? 준호야. 정소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소라 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최동욱이 무릎을 꿇으며 간청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짜예요. 하지만 정소라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다는 느낌과 3년 동안의 가난한 생활이 헛된 것이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신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돈도 필요 없어요.
정소라는 준호를 서연이로부터 빼앗아 안고는 아이들과 함께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 남은 최동욱과 서연이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아이들을 지키려던 마음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소라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최동욱 부부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지만 아이들은 자꾸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특히 준호는 매일 할머니는 언제 와요? 라고 물어서 정소라를 힘들게 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는 안 와. 우리끼리 잘 살자. 정소라가 말했지만 준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안 와요? 할머니가 준호 싫어해요? 그런 게 아니야. 어른들 사정이 있어. 정소라는 더 이상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소라가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낯선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정소라 씨 맞으시죠? 저는 이미경이라고 합니다. 누구시죠? 정소라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민준이의 대학 동기예요. 그리고 소아과 전문의입니다. 이미경의 소개에 정소라는 당황했습니다. 민준이가 생전에 저에게 부탁한 일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무슨 부탁이요? 정소라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혹시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내용이라서요. 카페가 끝나는 시간까지 기다린 이미경은 정소라와 함께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은 이미경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민준이가 사망하기 한 달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 저에게 이상한 부탁을 했죠. 어떤 부탁이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정소라 씨와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고 했어요. 정소라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전해달라고 했어요. 봉투 안에는 민준의 손편지와 아이들 각자에게 쓴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왜 이런 걸 미리 준비했을까요? 정소라가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편지를 펼쳤습니다. 소라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 편지를 읽는 정소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부모님께 너와 아이들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야. 다만 표현이 서툴 뿐이야.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야. 아이들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필요해. 나 혼자서는 다 해줄 수 없으니까. 정소라는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저에게 또 다른 부탁을 했어요. 이미경이 계속 말했습니다. 만약 아이들 중에 누군가 아프면 제가 직접 돌봐달라고 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죠? 정소라가 불안해했습니다. 사실 준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이미경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혹시 준호가 요즘 자주 피곤해하거나 얼굴이 창백하지 않나요? 정소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준호는 최근 들어 자주 피곤해했고 식욕도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민준이가 어릴 때 비슷한 증상이 있었거든요. 유전적인 심장 질환 가능성이 있어요. 정소라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심장 질환이요? 정확한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선천성 심방 중격 결손일 가능성이 높아요.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환이에요. 그럼 지금 당장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네. 빨리 받으실수록 좋아요. 이미경의 말에 정소라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혹시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요? 기본 검사비만 해도 500만 원 정도, 만약 수술이 필요하면 3천만 원 정도 들 거예요. 정소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20억 원이 있다고는 하지만 법적 절차가 복잡해 최소 6개월은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민준이가 제게 맡긴 돈이 있어요. 이미경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민준이가 응급 상황에 대비해 아이들 의료비로 써달라며 제게 맡긴 거예요. 5천만 원 정도 있어요. 정소라는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준이가 이런 것까지. 민준이는 정말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걸 다 준비해뒀더라고요. 다음 날 정소라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미경의 병원으로 갔습니다. 준호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이미경은 다른 두 아이들도 함께 검진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준수와 준민이는 괜찮아요. 하지만 준호는 이미경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역시 심방중격 결손이 맞아요. 구멍이 꽤 크네요. 수술이 필요해요. 정소라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언제까지 수술해야 하나요? 가능하면 한 달 내에 하는 게 좋겠어요. 준호가 많이 아픈 건가요? 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준호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정소라가 아이들을 달랬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소라 씨, 혼자서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미경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소라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최동욱 부부를 떠올렸지만 며칠 전 그들과 크게 다툰 기억이 떠올라 선뜻 연락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5천만 원이면 수술비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혼자서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하기에는 버거웠습니다. 그날 밤 정소라는 잠들지 못하고 민준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특히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야. 다만 표현이 서툴 뿐이라는 구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필요해라는 민준의 당부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소라는 용기를 내어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습니다. 저 정소라예요. 소라 씨. 서연이가 반가워했습니다. 혹시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준호 이야기로요. 물론이죠.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30분 후 정소라는 서연이를 만났습니다. 서연이는 며칠 사이에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소라 씨, 먼저 사과할게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서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어요. 정소라도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사실 제가 연락드린 이유가 있어요. 정소라가 준호의 병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서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들었습니다. 그럼 수술이 꼭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런데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정소라의 고백에 서연이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준호는 우리 손자잖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정소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든지 들어드릴게요. 앞으로는 서로에게 솔직해야 해요. 더 이상 숨기는 일은 없어야 해요. 약속드릴게요. 서연이가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불러도 돼요. 어차피 준호가 이미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서연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민준이가 남긴 편지를 읽고 나니까 민준이도 이걸 원했을 것 같아요. 정소라가 민준의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서연이는 아들의 마지막 메시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정소라의 제안에 서연이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오후 최동욱과 서연이는 아이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보자 달려가서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특히 준호는 서연이에게 매달리며 기뻐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서연이가 준호를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준호가 아프대요. 준민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준호를 낫게 해줄 거야. 최동욱이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속했습니다. 정말요? 준호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할아버지가 최고의 의사 선생님을 찾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 순간 정소라는 마음속 무거운 짐이 조금씩 벗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던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네요. 정소라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서연이도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있다는 기쁨에 들뜬 채로 놀고 있었습니다. 비로소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준호의 심장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수술실 밖 복도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던 가족들은 의사가 나오자 모두 벌떡 일어섰습니다.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거예요. 의사의 말에 서연이가 정소라의 손을 꽉 잡고 울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최동욱도 평소의 강인한 모습과 달리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준수와 준민이는 수술실 문 앞에서 동생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준호 괜찮은 거죠? 준민이가 정소라에게 매달리며 물었습니다. 응, 이제 완전히 괜찮아. 곧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거야. 2시간 후 준호가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아직 마취에서 완전히 깨지 못한 준호의 작은 얼굴을 보며 모든 가족들이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간호사가 준호의 상태를 체크하고 나가자 준호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서연이를 불렀습니다. 응, 준호야. 할머니 여기 있어. 서연이가 준호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있어요? 당연히 있지. 할아버지가 어디 가겠니? 최동욱이 다가와서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도 있고 형들도 있어요? 모두 다 여기 있어, 준호야. 정소라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다. 가족이 모두 있네. 준호의 순진한 말에 모든 사람들이 뭉클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는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족들은 병원에서 교대로 지키며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최동욱은 아이들에게 회사 이야기를 해주었고 서연이는 민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소라도 점차 마음의 벽을 허물고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준호야.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느 집이요? 엄마 집이요? 할머니 집이요? 아이의 질문에 어른들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정소라와 아이들은 여전히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어디로 가고 싶어? 서연이가 무릎을 꿇고 준호와 눈높이를 맞추며 물었습니다. 모두 같이 살면 안 돼요? 준호의 천진난만한 제안에 모든 사람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같이 살자. 최동욱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소라가 망설이자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소라야,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잖아. 같이 사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그래요, 엄마. 우리 이제 큰 집에서 살아요. 준수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3주 후 정소라와 새 아이들은 최동욱 부부의 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넓은 정원이 있는 집에서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 수 있었습니다. 와,
정말 커요. 준민이가 자신의 방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여기서 그림도 그리고 책도 읽을 수 있겠네. 준수야, 내 방에는 축구공도 있고 운동기구도 있어. 최동욱이 준수를 데리고 방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정말요? 와, 저녁 식사 시간 큰 식탁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정소라가 직접 요리한 김치찌개와 불고기, 밑반찬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아버지, 회사에서 뭐해요? 준호가 숟가락을 들고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을 만드는 일을 해. 그럼 준호도 나중에 할아버지 회사에서 일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준호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 최동욱의 대답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뭐 하세요? 준민이가 서연이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너희들을 돌보는 게 일이야. 그리고 가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도 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 뭐예요? 가난한 아이들에게 밥을 주거나 공부를 가르쳐 주는 거야.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준수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나중에 할머니와 함께 해보자. 그날 밤 정소라는 서연이와 함께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넓은 거실 한쪽 벽에는 민준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앞에는 작은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라야, 정말 고마워. 서연이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뭐가요? 우리에게 이런 행복을 줘서. 민준이를 잃고 나서 우리 집에는 웃음이 없었는데 이제 매일이 즐거워. 저도 감사해요. 혼자 아이들 키우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다 함께 할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서 가족들은 완전히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습니다. 아침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저녁에는 모두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온 가족이 한강공원에 놀러 갔습니다. 준호는 이제 완전히 건강해져서 형들과 함께 축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호야, 여기로 패스. 준수가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공을 받아 골대를 향해 달렸습니다. 골. 준호가 골을 넣자 모든 가족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준호 축구 선수 될 수 있겠는데? 최동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같이 해요. 준호가 최동욱의 손을 잡고 끌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늙어서. 괜찮아요. 할아버지도 할 수 있어요. 결국 최동욱도 아이들과 함께 축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정소라와 서연이가 돗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웃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네. 정소라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 민준이도 하늘에서 기뻐하겠죠? 당연하지. 우리 민준이가 가장 바랐던 모습이니까. 그때 준민이가 달려와서 정소라에게 그림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그림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그리고 세 형제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는 천사 모양의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이건 누구야?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아빠요. 아빠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준민이의 말에 정소라와 서연이는 뭉클했습니다. 정말 예쁘게 그렸네. 이 그림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자. 서연이가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물론이지. 우리 가족 그림인데 당연히 걸어야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준민이가 그린 그림을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었습니다. 민준의 사진 옆에
가족 그림이 나란히 걸려 있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완벽한 가족이 되었네. 최동욱이 감회 깊게 말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정소라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은 각자의 방에서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정소라도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침실에서 최동욱과 서연이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행복해진 것 같아.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민준이가 우리에게 준 마지막 선물인 것 같아.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고 밝게 자라줘서 정말 감사해. 소라도 이제 진짜 우리 딸 같아. 두 사람은 내일 또 아이들과 함께 보낼 행복한 시간을 기대하며 잠들었습니다. 따뜻한 가족의 사랑이 집 안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행복한 나날이 6개월째 이어지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정소라가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집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최동욱 회장님 댁 맞으시죠? 낯선 남자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정소라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수화기를 꽉 잡았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서울지검 경제범죄수사부 박민호 검사입니다. 혹시 회장님 계시나요? 정소라는 깜짝 놀라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검찰에서 전화가 오다니요. 지금 회사에 계신데 무슨 일이시죠? 회장님께 연락드릴 급한 일이 있어서요. 오늘 오후 2시까지 검찰청으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 검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출석이요? 무슨 일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직접 오셔서 들으시게 될 겁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정소라는 급히 최동욱에게 연락했습니다. 손이 떨려 번호를 잘못 누를 뻔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님. 방금 검찰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검찰에서? 최동욱의 목소리에도 당황이 섞였습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하는데요. 박민호 검사라는 분이. 알겠다.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같이 가볼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하지만 최동욱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최동욱이 검찰청에서 돌아온 것은 저녁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최동욱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었어요? 서연이가 남편의 코트를 받아들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 임원 중 한 명이 큰 횡령을 저질렀다고 해. 그 과정에서 내 명의가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거야. 최동욱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횡령이요? 누가요? 정소라도 놀랐습니다. 박성우 전무야.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지. 최동욱이 이 말을 문지르며 계속 말했습니다. 얼마나 큰 문제인가요? 50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배후에 경쟁사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가 있는 것 같아. 우리 회사를 흔들려는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 최동욱은 피곤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준수가 할아버지 옆에 다가가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준수야. 할아버지가 다 해결할 거야. 최동욱이 준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어른들의 심각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준민이와 준호도 평소보다 조용히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언론에서 동국그룹의 횡령 의혹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침 뉴스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관련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동국그룹 최동욱 회장, 500억 규모 횡령 의혹 제기, 검찰,
최동욱 회장 긴급 소환 조사. 동국그룹 주가 급락, 투자자들 충격. 뉴스를 본 서연이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리모컨을 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500억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이런 일이. 누명이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야. 최동욱이 억울해하며 말했지만 TV에서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뉴스들이 흘러나왔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뭐라고 해? 정소라가 물었습니다. 다들 믿어주고 있어. 하지만 언론의 힘이 워낙 크다 보니 최동욱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3일 후 최동욱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온 가족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뉴스에서 최동욱이 수갑을 찬 채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서연이는 그 장면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잡혀가요? 준호가 TV를 보며 울면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쁜 일 안 했는데 왜요? 준민이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는 곧 돌아오실 거야. 아무 잘못도 안 했으니까. 정소라가 아이들을 달랬지만 자신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했습니다. 서연이는 아이들을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고 밤마다 울음을 삼키며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적대적 세력들이 동국그룹 주식을 대량 매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가가 연일 하한가를 치면서 회사 자금이 동결되고 가족의 재산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서연이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와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정소라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집도 은행에서 압류 예정이래. 변호사님이 그러는데 회사 운영자금 대출 보증을 이 집으로 했었다고 해. 압류요? 이 집을요? 정소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2주 내에 나가야 해. 다른 방법이 없대. 서연이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심각한 대화를 듣고 불안해했습니다. 준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집에서 나가야 해요? 아직 방법을 찾아보고 있어. 하지만 서연이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5일 후 서연이가 스트레스와 과로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 정소라가 방에 들어가 보니 서연이가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소라가 119에 신고해 서연이를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가는 서연이를 보며 아이들이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된 거예요? 준민이가 정소라의 옷을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피곤하셔서 잠깐 쉬시는 거야. 정소라가 아이들을 달랬지만 마음은 조마조마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 증세입니다. 응급수술이 필요해요. 의사의 말에 정소라는 또다시 절망에 빠졌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요? 수술비와 입원비 합쳐서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는 그런 큰 돈이 없었습니다. 최동욱의 개인 계좌는 모두 동결되었고 서연이 명의의 재산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남긴 20억 원 상속도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분쟁으로 인해 당분간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정소라는 아이들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아이들을 앉혀놓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수술을 받아야 해. 할머니 죽어요? 준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무서워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는 죽지 않아.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를 낫게 해주실 거야. 정소라가 준호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소라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수술비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정소라는 혼자 병원 복도에 앉아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은 빼앗기고 최동욱은 감옥에 있고 서연이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새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병원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전혀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나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준수가 유치원에서 다른 아이들과 학부모들로부터 따가운 시선과 놀림을 받고 울면서 돌아온 것입니다. 준수야, 왜 울어? 정소라가 준수를 안아주며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준수 할아버지가 도둑이라고 해요. 그리고 엄마들도 우리를 이상하게 봐요. 준수의 말에 정소라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도둑이 아니야. 할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야. 그럼 왜 텔레비전에서 나쁘게 나와요? 왜 감옥에 있어요? 정소라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들까지 이런 사회적 냉대와 편견을 겪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습니다. 그날 밤 정소라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미경에게 연락했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정말 막막해요.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이미경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소라가 최동욱의 구속부터 서연이의 수술, 집 압류까지 모든 상황을 설명하자 이미경도 깊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병원비 정도는 어떻게든 도와드릴 수 있지만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혹시 민준이가 저에게 맡긴 다른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민준이가 워낙 꼼꼼한 사람이었으니까 혹시 모르죠. 작은 희망이었지만 정소라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씩 무너져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었습니다. 정소라는 깊은 절망 속에서 홀로 떨고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고 어떻게 이 모든 시련을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서연이가 응급수술을 받은 지 이틀째 되는 날 절망에 빠진 정소라에게 이미경 의사로부터 희망적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소라 씨, 지금 상황이 어떤지 뉴스로 봤어요.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지. 이미경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어떤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막막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소라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앉아 통화하는 정소라의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민준이가 저에게 맡긴 또 다른 물건이 있어요. 또 다른 물건이요? 정소라의 목소리에 희미한 희망이 섞였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해요. 지금 상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1시간 후에 병원에서 만날까요? 1시간 후 병원 로비에 나타난 이미경은 작은 금고 열쇠와 함께 두꺼운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곳을 찾아 이동한 두 사람은 병원 카페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준이가 이것들을 제게 맡기면서 정확히 이렇게 말했어요. 이미경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만약 아버지 회사에 문제가 생기거나 우리 아버지가 위험에 처하면 이것들을 반드시 소라에게 전해달라고요. 이게 뭐죠? 정소라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회사 법무팀에서 일하면서 2년 동안 은밀히 수집한 자료들이에요. 동국그룹 내부의 비리 증거 자료들이죠. 이미경이 노트북을 켜서 USB 내용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수백 개의 문서 파일들과 녹음 파일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정소라는 화면을 보며 놀랐습니다. 이번 횡령 사건의 진짜 배우인 동국그룹 전무 박성호와 경쟁사 임원들 간의 공모 증거예요. 이미경이 하나씩 파일을 열어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최동욱 회장님의 명의를 도용한 위조 서류들, 적대적 인수합병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서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미경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박성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계획대로 최 회장 명의로 서류를 위조했어. 이번 기회에 동국그룹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 거야. 좋아. 그럼 언론 플레이도 동시에 진행하자. 여론을 최대한 안 좋게 만들어야 해. 경쟁사 임원의 목소리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정소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것들이 아버님이 무죄라는 결정적 증거잖아요. 맞아요. 민준이는 회사 내부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이 모든 자료들을 수집했던 거예요. 정소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죽은 민준이가 마지막까지 가족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면서도 가슴 아팠습니다. 민준이가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했는지 보세요. 이미경이 또 다른 폴더를 열어 보였습니다. 여기에는 박성호가 회사 돈을 빼돌린 구체적인 증거들, 해외 계좌 정보, 그리고 공모자들과의 모든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어요. 이런 위험한 일을 혼자서 하다니. 들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했겠죠. 민준이가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했는지 알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죠? 정소라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즉시 검찰에 제출해야죠. 이 자료들만 있으면 최동욱 회장님은 바로 무죄로 석방될 거예요. 그날 오후 정소라는 이미경과 함께 검찰청을 찾아갔습니다. 민준이가 남긴 자료를 본 담당 검사 박민호는 크게 놀라며 즉시 수사팀을 소집했습니다. 이 자료들이 모두 진짜라면 이 사건은 완전히 뒤바뀔 것 같은데요. 박민호 검사가 서류들을 하나씩 신중히 넘기며 말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민준이가 목숨을 걸고 수집한 자료들이에요. 정소라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들은 정말 결정적이네요. 박성호 전무가 경쟁사 임원과 직접 통화하면서 범행을 계획하는 내용이 생생히 담겨 있어요. 그럼 이걸로 아버님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니까 며칠 시간이 필요해요. 박민호 검사의 말에 정소라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3일 후 민준이 남긴 자료들에 대한 감정과 검증이 모두 끝났습니다. 모든 문서와 녹음 파일들이 진본임이 확인되었고 즉시 박성호 전무와 공모자들에 대한 긴급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 착수 당일 새벽 박성호 전무와 경쟁사 임원 3명이 일제히 구속되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위조 서류들과 해외 계좌 정보도 모두 압수되었습니다. 박성호는 구속되면서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민준이 수집한 증거들 앞에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최동욱 회장이 모른 척했다고 해서 내가 모든 걸 뒤집어 쓸 수는 없어. 박성호가 수사관들에게 소리쳤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대대적으로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동국그룹 횡령 사건, 진범은 박성호 전무, 최동욱 회장 무혐의, 적대적 M&A 음모 드러나. 검찰이 최동욱을 무혐의 처분으로 즉시 석방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석방 당일 오전 최동욱이 병원으로 직접 왔습니다. 며칠 만에 본 그의 모습은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안도와 감사의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아이들이 최동욱을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습니다.
준호는 울면서 할아버지에게 매달렸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안 잡혀가요? 준호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응, 이제 안 잡혀가. 할아버지는 나쁜 일 안 했으니까. 최동욱이 아이들을 하나씩 꽉 안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소라야. 최동욱이 정소라를 보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우리 민준이가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지켜줬구나. 최동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이가 가족의 위기를 미리 예견하고 이런 준비를 다 해뒀다니.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정소라도 감동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회복 중이던 서연이도 남편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부부가 서로를 꽉 안으며 그동안의 고생을 달랬습니다. 일주일 후 최동욱이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적대적 세력들이 물러가고 주가도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동결되었던 모든 자금들이 해제되고 집 압류도 공식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최동욱의 무죄가 확정되었다고 연일 보도했습니다. 동국그룹 최동욱 회장 완전 무혐의 확정, 진범 박성우 일당 구속, 대기업 적대적 인수 음모 전모 드러나, 피해자였던 최동욱 회장, 명예회복, 회사 직원들과 협력업체들도 최동욱의 복귀를 환영했습니다. 2주 후 서연이가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온 가족이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거실에서 온 가족이 모여 앉아 그동안의 일들을 차근차근 돌아봤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정소라가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돈이나 집, 회사 같은 건 잃어도 다시 찾을 수 있지만 가족은 잃으면 정말 끝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함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서연이도 깊이 동의했습니다. 민준이가 정말 대단한 아들이었구나. 최동욱이 민준의 사진을 바라보며 감회 깊게 말했습니다. 살아생전에도 훌륭했지만 죽어서도 마지막까지 아버지와 가족을 지키려고 했으니까. 마지막까지 우리를 생각해준 민준이에게 정말 고마워요. 정소라도 민준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아빠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준 거예요. 준수가 의젓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아빠처럼 서로를 지켜줘야겠네. 준민이도 진지하게 덧붙였습니다. 맞아. 우리는 가족이니까 서로 지켜줘야 해. 준호의 말에 모든 사람이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달 후 동국그룹은 완전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진범들로부터 회수한 자금으로 회사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건실해졌고 최동욱의 명예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주주들과 투자자들의 신뢰도 다시 돌아왔고 회사의 주가는 사건 이전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네. 서연이가 창밖의 봄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이번엔 정말 행복하게 살아봐요. 더 이상 숨기는 것 없이 진심으로. 정소라도 희망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이번 위기를 통해 돈이나 명예보다 훨씬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바로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진실이었습니다. 민준아, 정말 고마워. 네가 마지막까지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최동욱이 민준의 사진 앞에 국화꽃을 놓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의 방에서는 평화로운 잠든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른들도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이 모든 시련을 통해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단단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남긴 마지막 선물 덕분에 그들의 사랑과 유대는 더욱 깊고 진실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괜찮을 거야. 정소라가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민준이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생했어, 소라야.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아. 우리 가족 모두 함께. 1년 후 동국그룹은 이전보다 더욱 투명하고 건실한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최동욱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영 방식을 완전히 바꿨고 사회 공헌 활동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온 가족이 1년 전 처음 만났던 그 묘지를 찾았습니다. 민준의 무덤은 이제 더 이상 슬픔의 장소가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우리 모두 왔어. 서연이가 무덤 앞에 정성스럽게 국화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희 이제 정말 행복해요. 준수가 무덤 앞에서 의젓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가 모두 저희를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도 서로 사랑해요. 준민이도 아빠에게 근황을 전했습니다. 아빠, 준호는 이제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축구도 잘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아빠 이름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최동욱과 서연이, 정소라는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준아, 네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아이들이야. 최동욱이 무덤에 손을 대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소라도 우리에게 진짜 딸과 손자들을 만들어줘서 정말 고마워. 서연이도 정소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혼자였다면 절대 이렇게 행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정소라도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무덤 참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준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정말 완전한 가족이죠? 응,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야. 정소라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랑 계속 같이 살 거예요? 준민이가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는 이제 평생 함께야. 최동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는 특별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인 가운데 최동욱이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이들아, 할아버지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아이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뭐예요, 할아버지? 준수가 대표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민준 아빠를 기리기 위해서 새로운 재단을 만들기로 했어. 재단이요? 응. 민준 희망재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고 아빠의 뜻을 이어가는 거야. 순간 모든 사람이 감동했습니다.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요? 아빠 이름으로요? 준민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민준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분명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을 거야. 우리도 그 일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준호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너희들이 커서 하고 싶다면 함께 할 수 있어. 최동욱의 대답에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빠의 일을 계속 이어가는 거네요. 준수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새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되어 각자의 개성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준수는 학교 축구팀 주장을 맡아 활약하고 있었고 준민이는 전국 어린이 미술대회에서 대상을 받는 등 예술적 재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해서 학교에서 가장 활발하고 밝은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온 가족이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정소라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나물들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회사 안 가세요? 준민이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가족과 함께 보내는 날이야.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기도 하고. 최동욱이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특별한 날이요? 뭐가 특별해요? 준호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오늘 민준희망재단에서 주최하는 어린이 축제가 있어. 우리 가족이 함께 가서 어려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거야. 와, 정말요? 아이들이 일제히 환성을 질렸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소라가 문을 열어보니 이미경 의사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되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이미경이 들어오자 아이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안녕, 얘들아. 정말 많이 컸네. 선생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정소라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사실, 민준이와 관련된 마지막 이야기가 있어서요. 이미경이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준이가 아이들이 10살 생일을 맞으면 주라고 맡긴 거예요. 상자 안에는 아이들 각자에게 쓴 편지와 작은 선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빠가 우리한테 또 편지를 써뒀어요? 준수가 신기해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읽어볼까? 서연이가 제안했습니다. 정소라가 준수의 편지를 먼저 읽어주었습니다. 준수야,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는 벌써 10살이 되었겠구나. 편지를 들으며 준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빠는 네가 형으로서 동생들을 잘 돌보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축구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라. 준민이의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준민아, 내 그림은 정말 예뻐. 아빠도 어릴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거든. 계속 그림을 그려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라. 준호의 편지는 특별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준호야, 네가 아프던 때 아빠가 함께 있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 완전히 건강해졌으니까 걱정하지 마. 항상 밝고 건강하게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아이가 되어라. 아이들은 아빠의 편지를 들으며 감동했습니다. 아빠가 우리를 정말 사랑했구나. 준민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아빠는 너희들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어. 정소라가 아이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가 너희들을 사랑해. 서연이도 덧붙였습니다. 그날 오후 온 가족은 민준희망재단이 주최하는 어린이 축제에 참석했습니다. 넓은 공원에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준수는 축구를 가르쳐주고 준민이는 그림을 그려주고 준호는 함께 놀아주면서 아빠의 뜻을 이어받아 나눔의 기쁨을 실천했습니다. 우와, 정말 잘 그린다. 준민이가 그려준 그림을 받은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중에 화가가 되면 더 예쁜 그림 그려줄게. 준민이가 약속했습니다. 형, 축구 정말 잘한다. 준수에게 축구를 배운 아이들이 감탄했습니다. 너희들도 열심히 연습하면 잘할 수 있어. 준수가 격려해 주었습니다. 준호는 작은 아이들과 함께 술래잡기를 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형, 또 놀러와요. 아이들이 준호에게 매달렸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우리가 도와준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아빠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맞아. 민준이가 하늘에서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거야. 최동욱이 백미러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계속하면 아빠가 더 기뻐하시겠죠? 준민이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착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아빠는 충분히 행복하실 거야. 정소라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민준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벽에는 준민이가 5년 전에 그린 가족 그림이 여전히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최근에 그린 더 큰 가족 그림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완전한 가족이 되었네. 서연이가 감회 깊게 말했습니다.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면서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정소라도 동의했습니다. 민준이가 남긴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우리의 사랑이었어. 최동욱이 민준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랑이 죽음을 넘어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줄 거야. 아이들은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아빠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아빠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행복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갈게요. 준수가 민준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먼 하늘에서 민준이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보며 환하게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가족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따뜻한 가족의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때로는 운명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묘지에서 우연히 만난 새 쌍둥이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찾게 된 것처럼 말이죠. 최동욱과 서연이는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았고 정소라는 혼자 키우던 아이들에게 따뜻한 가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비록 민주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가족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시련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이겨낸 이들의 모습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혈연을 넘어선 진실한 사랑,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준수, 준민, 준호가 건강하게 자라며 아빠의 뜻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